너가 내 딸한테 뭘 어떻게 했는지 알아? 저는 68세 박진수입니다. 평범한 은퇴 노인이죠. 제 딸 수연이가 결혼한 지 2년이 지났을 때 저는 사위 민준이의 휴대폰을 보게 됐습니다. 그 안에 있던 사진 한 장, 딸아이가 무릎 꿇고 있는 사진이었어요. 눈물 자국이 선명했고 손엔 걸레가 쥐어져 있었습니다. 저 사진이 뭐야? 우리 딸한테 무슨 짓을 한 거야? 사위는 웃더군요. 비웃음이었습니다. 장인어른,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요? 의사 남편 만난 게 어딘데요? 딸 하나 제대로 교육도 못 시킨 양반이.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이 사위를 이대로 둬선 안 되겠다고요. 이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누르셨나요? 여러분의 관심 하나하나가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제가 겪은 지옥 같은 인연, 그리고 제가 어떻게 그 사위를 무릎 꿇렸는지 그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 딸 수연이는 올해 35입니다. 평범한 회사원이었죠. 연봉은 3천만 원 정도 됐고 성격은 참 착했어요. 너무 착해서 탈이었달까요. 어렸을 때부터 남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그게 저는 늘 걱정이었어요. 수연아, 세상은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착하지 않단다. 그래도 딸아이는 밝게 웃으며 말했죠. 아빠, 저는 착한 사람 만날 거예요. 세상엔 좋은 사람이 더 많다니까요. 그 말을 믿고 싶었습니다. 정말로요. 그러다 3년 전 딸아이가 남자를 데려왔습니다. 바로 강민준이었죠. 36살, 성형외과 전문의였습니다. 강남에 있는 대형 병원에서 일하고 있었고 연봉은 솔직히 저도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억대는 거뜬히 넘었을 거예요. 첫 인상은 괜찮았습니다. 키도 크고 말도 잘하고 예의도 바른 것처럼 보였거든요. 제 아내는 돌아가신 지 10년이 됐는데 만약 살아있었으면 이 사위를 무척 좋아했을 거예요. 장인어른, 제가 수연이를 정말 잘 보필하겠습니다. 부족한 점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말들이 전부 거짓말이었다는 거요. 결혼식은 성대하게 치렀습니다. 사위 쪽 하객이 압도적으로 많았어요. 의사, 변호사, 사업가들. 저는 그저 평범한 은퇴 회사원이었으니까요. 작은 빌라에서 혼자 살았고 국민연금으로 겨우 생활하는 수준이었죠. 아버님, 괜히 부담 가지지 마세요. 저희가 다 알아서 할게요. 사위가 그렇게 말했을 때 저는 고마웠습니다. 정말 착한 사위를 만났다고 생각했어요. 결혼 후 3개월까지는 평화로웠습니다. 딸아이는 여전히 회사에 다녔고 사위는 병원에서 바쁘게 일했죠. 가끔 주말에 제가 딸네 집에 놀러 가면 둘이 다정하게 소파에 앉아 TV 보는 모습이 보기 좋았어요. 아빠, 민준 오빠가 오늘 저녁 고기 구워준대요. 같이 드실래요? 그래. 그럼 내가 소주 한 병 사 가마. 그때의 저녁은 참 행복했습니다. 사위와 소주 한 잔 기울이며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어요. 병원 이야기, 환자 이야기. 제가 듣기엔 다 신기했거든요. 하지만 뭔가 이상한 조짐이 보이기 시작한 건 결혼 6개월째였습니다. 그날 저는 갑자기 딸네 집에 들렀어요. 김치를 담가서 좀 갖다 주려고요. 초인종을 눌렀는데 한참을 기다려도 문이 안 열리더군요. 그런데 안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야, 이게 뭐야? 내가 뭐라고 했어? 양말 정리하라고 했지? 사위의 목소리였습니다. 화가 잔뜩 나 있었어요. 미안해. 오늘 회사에서 야근하느라 깜빡했어. 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깜빡이라는 게 변명이 돼? 넌 도대체 집안일을 얼마나 못하는 거야? 저는 그 순간 너무 놀라서 초인종을 계속 눌렀어요. 수연아, 아빠다. 문 좀 열어라. 잠시 후 문이 열렸습니다. 딸의 얼굴은 빨갛게 달아올라 있었고 눈가가 촉촉했어요. 울었던 거죠.
아빠, 왜 갑자기? 수연아, 무슨 일 있었니? 방금 소리 들었는데 그때 사위가 거실에서 나오더니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 장인어른. 어서 오세요. 방금 수연이랑 농담하고 있었어요. 농담이라고요. 그게 농담처럼 들렸을까요? 저는 의심스러웠지만 딸이 아무렇지 않은 척 웃고 있어서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래. 김치 좀 담가왔다. 같이 먹어라. 감사합니다. 장인어른. 요즘 반찬 없어서 걱정이었는데. 그날 저녁을 같이 먹었지만 뭔가 분위기가 이상했어요. 딸은 계속 사위 눈치만 보고 사위는 마치 왕처럼 앉아서 딸에게 이것저것 시켰습니다. 물 좀 줘. 휴지 좀 갖다 줘. 밥그릇 좀 치워. 한 번도 수연아, 여보, 이런 말을 안 하더군요. 그냥 명령조였어요. 저는 참다 못해 물었습니다. 민준아, 수연이도 회사 다녀서 피곤할 텐데 같이 하면 안 되겠니? 사위가 저를 보더니 씩 웃었어요. 장인어른,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요? 집안일은 여자가 하는 거 아닙니까? 저는 하루 종일 수술하고 환자 보느라 녹초예요. 수연이는 그냥 서류 작업만 하는 건데 뭐가 힘들다고. 그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딸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날 이후로 저는 자주 딸네 집에 들렀습니다.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그때마다 목격하게 됐죠. 사위가 딸을 대하는 방식을요. 어느 날은 딸이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사위가 거실에서 소리쳤습니다. 야! 설거지 소리 좀 작게 해! 지금 드라마 보고 있다고! 딸은 물소리를 최대한 줄이며 조심조심 설거지를 했어요. 그 모습이 얼마나 안쓰러웠는지. 또 어느 날은 딸이 감기에 걸려서 누워 있었습니다. 열도 나고 기침도 심하게 하더군요. 그런데 사위는 퇴근하자마자 이렇게 말했어요. 야, 밥은? 내가 배고픈데 왜 준비 안 해놨어? 미안해. 오늘 몸이 너무 안 좋아서. 아프면 약 먹고 일어나서 해. 나도 하루 종일 일했는데 집에 와서 굶으라고. 저는 그 말을 듣고 화가 치밀었습니다. 야, 민준아! 내가 의사면서 아픈 사람한테 그게 무슨 말이냐? 사위가 저를 쏘아보더군요. 장인어른은 요즘 부부 사이를 모르시나 봐요. 저희 일에 끼어들지 마세요. 뭐, 내가 끼어들지 말라고? 네, 제 집입니다. 장인어른 집이 아니에요.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이 사위가 절 무시하고 있다는 거요. 결혼 1년이 지나자 상황은 더 심각해졌습니다. 사위는 딸의 월급을 전부 관리하기 시작했어요. 딸 명의의 통장을 사위가 가져가 버린 거죠. 수연이, 넌 돈 관리를 못하니까 내가 해줄게. 필요한 거 있으면 말해. 그리고는 딸에게 한 달에 30만 원만 용돈으로 줬습니다. 3천만 원 버는 사람한테요. 민준아,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 수연이가 번 돈인데. 장인어른, 제가 투자를 하고 있어요. 나중에 집 사려면 돈이 필요하거든요. 수연이도 동의했어요. 딸을 보니 고개를 끄덕이더군요. 하지만 그 눈빛은 허공을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딸을 따로 불렀습니다. 수연아, 넌 정말 괜찮은 거니? 아빠한테 솔직하게 말해봐. 딸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빠, 저는 괜찮아요. 민준 오빠가 저를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저는 돈 관리를 못하니까. 야, 내가 돈 관리를 못한다니. 넌 대학교 때도 아르바이트해서 번 돈 꼬박꼬박 저축했잖아. 그때와 지금은 달라요. 아빠, 제가 결혼을 했으니까 남편을 믿어야죠. 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어요. 수연아, 아빠, 제발 민준 오빠한테 아무 말도 하지 마세요. 제가 더 잘할게요. 제가 부족한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제 딸이
제가 그렇게 사랑하는 딸이 스스로를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결혼 1년 반이 지났을 때 저는 우연히 딸의 몸에 멍이 든 걸 봤습니다. 여름이라 반팔을 입고 있었는데 팔뚝에 파란 멍이 선명하게 보이더군요. 수연아, 그거 어쩌다 다친 거니? 딸이 화들짝 놀라며 팔을 감췄어요. 아, 이거요? 회사에서 문에 부딪혔어요. 괜찮아요. 그런데 그 멍의 모양이 이상했어요. 마치 누가 세게 잡은 것 같은 손가락 자국이었습니다. 수연아, 혹시 아빠, 정말 괜찮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딸은 황급히 자리를 떴습니다.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혹시 사위가 딸을 때리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머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저는 딸이 출근한 사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준아, 아빠가 할 말이 있는데 점심때 만날 수 있겠니? 사위는 귀찮다는 투로 대답했어요. 장인어른, 저 바쁜데요. 무슨 일인데 급하게? 바쁘면 10분만이라도 중요한 이야기야. 결국 사위는 병원 근처 카페에서 저를 만났습니다. 짜증 가득한 얼굴로요. 뭐 하시려고 부르셨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민준아, 수연이 팔에 멍든 거 봤는데 혹시 너가? 사위가 비웃었습니다. 설마 제가 때렸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장인어른, 저는 의사예요. 사람 몸을 고치는 사람이라고요. 그런 짓을 할 사람으로 보여요? 아니, 그게 아니라 수연이가 워낙 덤벙거려서 자주 다쳐요. 제가 뭐라고 하면 조심하지. 장인어른은 딸을 얼마나 제대로 교육시켰어요? 집안일도 못하고 조심성도 없고. 그 말을 들으며 저는 화가 났지만 참았습니다. 확실한 증거가 없었으니까요. 그래, 미안하다. 아빠가 괜한 걱정을 했구나. 그럼 이제 가도 되죠? 바쁘니까. 사위는 커피도 다 마시지 않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 저는 결정적인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날 저녁, 저는 딸에게 줄 반찬을 싸들고 딸네 집에 갔어요. 현관문이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노크를 하려는데 안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이게 뭐야? 내가 뭐라고 했어? 사위의 고함 소리였습니다. 미안해. 오늘 회사에서 일이 많아서 장 보는 걸 깜빡했어. 깜빡이 변명이 돼? 내가 매일 밥 차려 놓으라고 했지? 정말 미안해. 내일은 꼭, 무릎 꿇어. 뭐, 무릎 꿇으라고. 제대로 반성을 해야 다음에 안 까먹지. 저는 그 말을 듣고 문을 벌컥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광경을 봤죠. 제 소중한 딸이 거실 바닥에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사위는 그 앞에 서서 팔짱을 낀 채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너 지금 뭐 하는 거냐? 저는 소리쳤습니다. 사위가 깜짝 놀라 돌아보더니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장인어른, 언제 오셨어요? 저는 딸에게 달려가 일으켜 세웠습니다. 수연아, 괜찮니? 어디 다친 데 없고? 딸은 고개를 떨구고 울고 있었어요. 아빠, 저는 사위를 돌아봤습니다.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강민준, 내가 지금 내 딸한테 뭐 하는 거냐? 무릎을 꿇으라고? 그게 사람이 할 짓이냐? 사위는 오히려 당당했습니다. 장인어른, 부부싸움에 끼어들지 마세요. 제 집에서 제 마누라 교육하는 건데 뭐가 문제예요? 교육? 사람을 무릎 꿇게 하는 게 교육이냐? 그럼 뭐 어쩌라고요? 수연이가 매번 약속을 안 지키는데 제가 돈 벌어다 주는데 밥 한 끼 제대로 못 차려요. 이게 말이 돼요? 너 지금 미쳤냐? 수연이도 회사 다녀서 피곤한데. 피곤? 웃기고 있네. 장인어른은 요즘 세상을 모르시나 봐요. 제가 얼마를 버는데 수연이가 얼마를 벌어요? 제 연봉이 수연이 연봉의 몇 배인지 아세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사위는 완전히 돈으로만 사람을 평가하고 있었어요. 야, 강민준, 사람의 가치가 돈으로 매겨지는 거냐?
당연하죠. 능력 없는 사람은 무시받는 게 당연한 거예요. 장인어른도 그렇잖아요. 빌라에서 혼자 살면서 국민연금으로 근근히 사시잖아요. 그게 장인어른의 가치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너 지금 뭐라고 한 거냐? 사실을 말한 거예요. 장인어른이 제대로 된 교육을 시켰으면 시연이가 이렇게 무능하지 않았을 거예요. 다 장인어른 책임이에요. 딸이 소리쳤습니다. 민준아, 아빠한테 그런 말 하지 마. 사위가 딸을 노려봤습니다. 닥쳐. 넌 말할 자격도 없어. 저는 그 순간 결심했습니다. 이 사위에게 진실을 보여줘야겠다고요. 하지만 그 전에 딸을 데리고 나왔습니다. 수현아, 짐 싸. 오늘 아빠 집에서 자자. 아빠, 괜찮아요. 제가 잘못한 거예요. 아니야. 내 잘못이 아니야. 짐 싸. 어서. 사위가 비웃었습니다. 데려가시든지 마시든지. 어차피 수연이는 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저는 딸의 옷가지를 챙겨 집을 나왔습니다. 그날 밤, 저는 딸과 함께 제 집에서 밤을 샜어요. 딸은 계속 울었습니다. 아빠, 저는 정말 무능한가 봐요. 민준 오빠 말이 맞아요. 수연아, 그게 무슨 소리냐? 넌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어. 아니에요. 저는 집안일도 못하고 돈도 많이 못 벌고 민준 오빠 같은 사람은 저보다 훨씬 나은 여자를 만날 수 있었을 텐데. 저는 딸을 꼭 안아줬습니다. 수연아, 넌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야. 어떤 놈이 감히 내 딸을 무시하냐? 아빠가 지켜줄게. 그리고 저는 결심했습니다. 사위에게 제 진짜 모습을 보여주기로요. 사실 저는 평범한 은퇴 노인이 아니었습니다. 겉으로는 그렇게 보이도록 일부러 꾸며온 거였죠. 왜냐하면 제 아내가 돌아가시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여보, 우리 수연이가 나중에 결혼하면 사위가 우리 재산을 보고 접근하는 건 아닌지 꼭 확인해봐요. 진짜 수연이를 사랑하는 사람인지 알아봐야 해요. 아내의 유언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부러 평범하게 살아왔어요. 작은 빌라에서 국민연금으로 사는 척하면서요. 하지만 진실은 달랐습니다. 저는 30년 동안 IT 회사를 운영했던 사업가였어요. 회사를 매각한 돈이 280억 원이었습니다. 그 돈을 부동산과 주식에 투자했고, 지금은 강남에 빌딩 2채, 그리고 압구정에 아파트 3채를 가지고 있었죠. 월 임대 수익만 1억이 넘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이 사실을 몰랐어요. 딸도, 사위도요. 저는 그동안 사위를 지켜봤습니다. 과연 이 사람이 제 딸을 진심으로 사랑하는지, 아니면 돈을 보고 접근한 건지요. 결과는 실망스러웠습니다. 사위는 제가 가난하다고 생각하니까 노골적으로 무시했어요. 심지어 딸까지 학대하고 있었죠. 좋아. 이제 보여주지. 내가 얼마나 어리석은 놈인지. 다음 날, 저는 사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준아, 아빠가 할 얘기가 있다. 오늘 저녁에 시간 좀 내줄 수 있겠니? 사위는 귀찮다는 투로 대답했어요. 무슨 얘기인데요? 수연이 데려간 것 때문이면 그냥 데리고 계세요. 저도 좀 쉬고 싶거든요. 아니다. 그게 아니라 중요한 이야기야. 너한테 보여줄 게 있어. 뭔데요? 와보면 알아. 오늘 저녁 7시 강남역 근처 빌딩 앞으로 와라. 사위는 투덜대며 승낙했습니다. 저녁 7시 저는 빌딩 앞에서 사위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제 옆엔 제 변호사 김 변호사님이 서 있었어요. 박 사장님, 정말 이렇게 하시려고요? 네, 이제 보여줘야죠. 진실을요. 잠시 후 사위가 도착했습니다. 짜증 가득한 얼굴로요. 장인어른, 도대체 뭐 때문에 여기까지 부르신 거예요? 저 피곤한데. 저는 빌딩을 가리켰습니다. 저 빌딩 보이니? 네,
그게 왜요? 저 빌딩 주인이 누군지 아니? 모르는데요. 그게 왜 중요해요?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내가 주인이다. 사위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네, 저 빌딩 내 거야. 그리고 옆에 있는 저 빌딩도 내 거고 사위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장인어른, 무슨 농담을. 김 변호사님이 서류를 꺼냈습니다. 농담이 아닙니다. 이것 좀 보시죠. 서류에는 빌딩 등기부등본이 들어 있었어요. 소유주는 박진수. 바로 저였죠. 사위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게 무슨. 그리고 이것도 봐라. 저는 또 다른 서류를 건넸습니다. 압구정 아파트 세 채의 등기부등본이었어요. 이것도 전부 내 거다. 그리고 이건 내 통장 잔고 내역이야. 계좌 잔고는 120억 원이었습니다. 사위는 그 자리에 주저앉을 것 같았어요. 장인어른, 이게 대체. 놀랐니? 내가 가난한 노인이라고 생각했지. 빌라에서 국민연금으로 사는 불쌍한 늙은이라고? 아니에요. 그게. 너는 나를 무시했어. 내 딸도 무시했고, 돈이 없다고, 능력이 없다고. 사위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장인어른,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몰라 뵙고. 닥쳐! 나는 내 사과 같은 거 듣고 싶지 않아. 장인어른, 나는 일부러 가난하게 산 거야. 왜냐하면 수연이한테 접근하는 놈들이 돈을 보고 오는지 확인하고 싶었거든. 그런데 넌 그것보다 더 나쁜 놈이더구나. 돈이 없다고 무시하고 내 딸을 학대했어. 사위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강민준, 잘 들어라. 나는 내 재산의 절반을 수연이한테 상속할 거야. 지금 당장 140억 원 정도 되겠지. 그 돈은 전부 수연이 명의로 들어갈 거고 너는 절대 건드릴 수 없어. 법적으로 보호받도록 만들 거거든. 김 변호사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만약 내가 앞으로도 수연이를 학대하면 나는 그 돈으로 최고의 변호사를 고용해서 널 완전히 박살낼 거야. 이해했니? 사위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수연이가 번 돈 당장 돌려줘. 전부 다. 네, 수연이 통장도 돌려주고 앞으로는 수연이한테 용돈 따위 주지 마. 수연이는 내가 시혜를 베풀 대상이 아니야. 동등한 배우자야. 알겠어? 네, 알겠습니다. 저는 사위를 쏘아봤습니다. 너는 지금까지 사람을 돈으로 평가해왔지. 하지만 진짜 가치는 돈이 아니야. 사람을 얼마나 존중하고 사랑하는지가 중요한 거야. 수연이는 내 하인이 아니야. 네 아내야. 그걸 명심해라. 사위는 바닥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집으로 돌아와 딸에게 모든 걸 얘기했습니다. 수연아, 사실 아빠는 모든 이야기를 듣고 난 딸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어요. 그러더니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빠, 왜 진작 말씀 안 하셨어요? 미안하다. 수연아, 아빠가 내 남편을 시험해보고 싶었어. 진짜 널 사랑하는지. 아빠, 그런데 아빠가 미안해. 내가 그렇게 힘들어하는 걸 알면서도 딸이 저를 안았습니다. 아빠,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우리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다음 날 사위가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무릎을 꿇고요. 수연아, 정말 미안해. 내가 정말 나쁜 놈이었어. 딸은 사위를 내려다봤습니다. 민준아, 나는 돈에 눈이 멀어서 가장 소중한 걸 잊고 있었어. 너는 내 아내야.
내가 존중하고 사랑해야 할 사람이지 하인이 아니야. 그리고 장인어른한테도 정말 죄송해요. 제가 정말 어리석었습니다. 사위는 진심으로 울고 있었어요. 저는 딸에게 말했습니다. 수연아, 네 결정이야. 너가 결정해라. 딸은 한참을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민준아, 너한테 기회를 줄게. 하지만 이번이 마지막이야. 다시 한 번만 더 나를 무시하면 그때는 정말 끝이야. 수연아, 고마워. 정말 고마워. 그 후로 3개월이 지났습니다. 사위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퇴근하면 먼저 집안일을 하고 딸에게 오늘 힘들었어 하고 물어봤습니다. 딸의 월급 통장도 돌려줬고 모든 결정을 함께 상의했어요. 장인어른, 주말에 같이 식사하실래요? 제가 고기 좀 구워드리고 싶어서요. 그래, 좋지. 우리는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사위는 정성스럽게 고기를 구워줬어요. 장인어른, 정말 죄송했습니다. 제가 너무 교만했습니다. 그래, 사람은 실수할 수 있지. 중요한 건 그걸 깨닫고 바뀌는 거야. 네, 앞으로 수연이한테 잘할게요. 평생 소중히 왕비처럼 받들며 살겠습니다. 저는 딸을 봤습니다. 딸은 행복해 보였어요. 6개월 후, 딸이 제게 전화를 했습니다. 아빠, 나 좋은 소식 있어. 뭔데? 나 임신했어. 저는 너무 기뻤습니다. 정말? 수연아, 정말이니? 응. 지금 12주야. 아빠, 할아버지 되시는 거 축하해. 눈물이 났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수연아, 아빠가 정말 기쁘다. 아빠, 사실은 있잖아. 민준이가 정말 많이 변했어. 요즘은 매일 나한테 태교 음악 틀어주고 발 마사지도 해줘. 그래? 다행이다. 아빠가 없었으면 나는 지금도 불행했을 거야. 정말 고마워, 아빠. 수연아, 아빠는 내가 행복하면 그걸로 충분해. 그날 밤 저는 아내의 사진을 봤습니다. 여보, 우리 딸 행복해졌어요. 당신 말대로 제대로 시험해봤어요. 사위가 진심으로 반성했어요. 아내가 웃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1년 후 손주가 태어났습니다. 건강한 남자아이였어요. 이름은 준호. 할아버지, 준호 안아보세요. 저는 조심스럽게 손주를 안았습니다. 작고 따뜻했어요. 준호야, 할아버지가 많이 사랑해줄게. 사위가 옆에서 말했습니다. 장인어른, 제가 준호한테 가르쳐 줄 거예요. 사람을 돈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고. 진짜 소중한 건 마음이라고. 그래, 그렇게 가르쳐라. 그리고 제가 앞으로 평생 수연이한테 잘할게요. 장인어른께 제대로 보여드릴게요. 저는 사위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그래, 믿는다. 지금 돌이켜보면 제가 일부러 가난한 척했던 게 잘한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만약 처음부터 제 재산을 공개했다면 사위가 진짜 모습을 보였을까요? 아마 아니었을 거예요. 돈 때문에 착한 척했을 테니까요. 하지만 가난하다고 생각했을 때 사위는 본성을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그걸 계기로 진짜 변화할 수 있었어요. 물론 모든 사람이 변하는 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끝까지 변하지 않죠. 하지만 제 사위는 다행히 깨달았습니다. 사람의 가치는 돈이 아니라 마음이다. 그걸 알았을 때 비로소 진짜 가족이 될 수 있었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혹시 여러분 주변에도 돈으로만 사람을 판단하는 사람이 있나요? 아니면 반대로 돈이 없다고 무시당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저는 이 일을 겪으면서 깨달았습니다. 진짜 부자는 통장 잔고가 많은 사람이 아니라 사람을 존중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거요. 제 딸은 지금 행복합니다. 사위도 변했고 손주도 건강하게 자라고 있어요. 하지만 만약 제가 그때 포기했다면
딸이 계속 불행했을 거예요. 부모는 자식을 끝까지 지켜줘야 합니다. 어떤 방법으로든요. 여러분도 주변에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다면 꼭 손 내밀어 주세요. 그 손길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제게는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다음에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